살을 애는 듯한 월미도의 밤바람에 짠내 나는 소금기가 혀끝을 찔렀다. 나는 절벽 끝으로 밀려나 얼굴을 때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날 같은 딸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엄마, 이제 끝이야.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돈이 필요했다면 결혼 반지라도 팔아줬을 거다. 굳이 부모의 피까지 봐야 했니?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깨끗한 돈만으론 부족해. 늙은 부모도 감정적인 빚도 없는 깨끗한 인생이 필요했으니까. 등 뒤에 서 있던 재호가 마른 돌멩이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깔끔하게 끝내. 사고. 또 사고. 사고. 나는 이를 갈며 말했다. 20년 전 민준이가 발을 헛디뎠던 것처럼 서연의 입꼬리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올라갔다. 민준이 때랑 똑같이 빠르게 깔끔하게 벼락이 치듯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 폐속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어둠이 나를 삼키기 직전 동호의 손이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부서지는 숨결로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그래야 살아. 나는 추락했다. 발 아래에서는 수천 개의 하얀 창끝 같은 파도가 일렁였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 손으로 내 딸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아마 99%의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숨 한번 쉬고 그냥 넘기시겠죠?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단 1초면 충분한데 말이죠.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인천의 바닷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어와 짭조름한 소금기를 얼굴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내 몸은 균형을 잃고 월미도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 순간 심장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이제 끝이야. 딸 서연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도 눈물도 없었다. 마치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바로 등 뒤에서 사위 재호의 손이 나와 남편과 나를 무자비하게 허공으로 밀어냈다. 머리가 뾰족한 바위에 부딪히며 터져나온 피가 시야를 가렸다. 소리를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발 아래에서는 수천 개의 창처럼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내 몸을 꿰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남편 동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손길이었다. 그 역시 함께 떠밀려 피투성이가 된 채 내 옆에 쓰러져 있었다.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그는 내 귓가에 명령하듯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그래야 살아.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남편의 눈을 보았다. 평생의 근심으로 깊게 주름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맡겼다. 내 인생이 피로 물들기 전 우리 가족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 같았다. 그해 겨울 인천에 있는 우리 집의 작은 부엌은 언제나 온기가 가득했다. 나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인삼과 대추, 밤을 넣은 닭백숙을 솥에 올렸다. 창밖의 바다 내음과 어우러진 약재 향이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기다란 목재 식탁에는 푸른 꽃무늬 식탁보를 깔고 잘 익은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부치고 남은 전 몇 조각을 정갈하게 차렸다. 목수이자 내 남편인 동호는 늘 식탁 상석에 앉았다. 평생을 나무와 톱밥, 그리고 기계 소리와 함께한 그의 손은 거칠고 나무홍이가 밝혀 있었지만 신문을 넘기는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침마다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음미했다. 나는 보리차 마시는 모습이 꼭 나무 길이 재는 것 같네 라며 놀리곤 했다. 그러면 그는 먼지 때문에 늘 잠겨있는 목소리로 허허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난로불처럼 따뜻했다. 27살의 큰아들 민주는 눈 속에 더 큰 세상을 품고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의 목공일을 도왔다. 엄마, 언젠가 바다가 보이는 집을 꼭 지을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 아들의 그 말은 내 가슴에 약속처럼 밝혀 나를 뭉클하게 했다. 반면 막내딸 서연은 오빠와는 전혀 달랐다. 말이 없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으로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날도 서연은 식탁 한쪽에서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번뜩이는 칼날이 차갑게 움직였다. 서연아, 엄마 사과 좀 줘. 내 말에 서연은 네 엄마 하고 작게 대답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부자간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동호는 자단나무로 만든 장롱을 주문한 고객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주는 새로 맡은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나는 국그릇에 따뜻한 국물을 더 부어주며 평온함에 젖어들었다. 누군가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과 창밖으로 잔잔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민준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오빠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공기를 가를 듯 날카롭고 차가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했지만 나는 애써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동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조용한 애가 더 착하지. 애는 다 성격이 달라. 이지.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치우며 부엌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직접 만든 식탁과 가지런히 놓인 의자 위로 따스한 노란 조명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거울에 난 금처럼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함을 알았다. 사과 깎는 칼이 접시에 부딪히며 내던 사각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신호였다. 그 눈빛, 그 침묵, 그리고 나를 스쳐갔던 그 섬뜩한 기운까지. 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기만했다. 나는 몰랐다. 어둠은 이미 우리 집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착한 딸의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로, 그리고 공손한 내 엄마라는 대답 뒤에 교묘히 숨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둠이 따뜻했던 나의 집을 무너뜨리고 나를 절벽 끝으로 내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례식장에 종소리가 났고 차갑게 길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온통 흰 국화로 뒤덮인 공간 속 민준의 영정주의를 맴돌았다. 상 위에는 젓가락을 꽂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나는, 지원은 흰 상복을 입고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민준은 예전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누군가 잡아찢는 듯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울음은 끊어질 듯한 흐느낌으로 터져나왔다. 아들아, 왜 이렇게 빨리 갔니? 어깨가 가냘프게 떨렸고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동호가 뒤에서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손 역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퀭한 얼굴에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는 장래 내내 침묵을 지켰다. 묵묵히 향을 피우고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마치 슬픔이 그의 혀를 묶어버린 듯했다. 내가 울부짖고 조문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동안 단 한 사람만이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서연이었다. 내 딸은 검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내린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빠의 영정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닌 얼어붙은 호수처럼 텅 빈 공허함 그 자체였다. 한 친척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저 애는 왜 울지도 않니? 오빠가 저렇게 억울하게 갔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마른다고 그렇게 딸을 변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장례는 3일 내내 이어졌다. 나는 기력이 다해 2번이나 실신했다. 동호는 나를 휴게실로 데려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했지만 그 역시 넉나간 사람 같았다. 내가 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야? 누구랑 어디에 갔던 거야?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다. 관이 내려갈 때 산비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흙을 움켜쥔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 인생을 집어삼키는 검고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을 지어주겠다던 아들. 민주는 이제 차가운 땅 속에 영원히 잠들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장례 내내 침묵하던 딸 서연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는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상냥한 딸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엄마, 몸 추스르셔야죠. 제사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의 이불을 개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멍하니 민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자 서연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리 타래야. 나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라도 남겨주셨구나. 그렇게 믿었다. 장례식장에서의 냉담함은 슬픔을 감추는 방식이었을 뿐이고 지금의 이 다정함이 그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동호 역시 서연이 차를 가져다 주며 공방이를 묻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애가 철이 들었나 봐. 형이 가고 나니까 이제 부모 챙기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가족의 식탁에는 조금씩 대화와 웃음이 돌아왔다. 서연은 내 옆에 앉아 아버지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내게는 물을 따라 주었다. 나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은 갔지만 그래도 딸이 남았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겠지. 하지만 가끔 서연이 그릇을 들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휘어지는 것을 보았다. 스치듯 지나가는 미소라 내가 잘못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래도 내 딸인데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루는 식사를 마치고 서연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다. 책상 위 책들 사이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펼쳐본 나는 그 안에 조잡한 그림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절벽 끝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등 뒤에서 미는 손. 바로 그때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태연하게 수첩을 덮으며 웃었다. 엄마,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낙서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볍게 말하며 그녀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다. 나는 온몸이 떨려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여전히 막지만 영혼은 없는 듯한 딸의 눈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민주는 바닷가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엄마 하고 불렀다. 그러면 그의 등 뒤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나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한밤중에 깨어났다. 내 거친 숨소리를 들었는지 서연이 내 방으로 들어와 다정하게 웃었다. 엄마, 꿈꾸셨어요? 따뜻한 차 드세요. 그녀가 내민 찻잔에서 국화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왜일까? 그 순간 나는 마치 한 마리의 뱀을 끌어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짠 내 나는 바닷바람처럼 시간은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보리차를 끓이고 김치찌개를 올렸다. 민준을 잃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문 상처가 날이 추워지면 쑤시듯 가라앉아 갔다. 오빠가 죽은 지 3년 후 서연은 재호와 결혼했다. 인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은 하얀 꽃과 노란 조명으로 가득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누구든 신부는 참하고
신랑은 듬직하다며 칭찬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준이 남긴 빈자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서연은 딸을 낳았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눈이 크고 입이 작았으며 유독 외할아버지를 따랐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동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서연과 재호는 인천 근처에 작은 목공소를 차렸다. 동호의 가업을 잇고 싶다고 했다. 가끔 온 가족이 모여 손녀의 생일에 미역국을 먹거나 숯불에 불고기를 구워 먹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도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느 가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문득 내 옆에 앉아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나이도 드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나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반면 동호는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지.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서연은 기묘한 빛을 띤 눈으로 말을 이었다. 법무사 아는 분 있어요. 위임장하고 유언장 작성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저랑 재호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딸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몇 주 후 서연은 정말로 우리를 인천 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다. 환한 회의실, 긴 목재 테이블 위에서는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다. 젊은 법무사가 우리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따님과 사위분이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펜을 쥔 채 손을 떨었다. 내 시선은 정권 위임장이라는 글자에 멈췄다. 머릿속에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지어주겠다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아들과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아 목이 메었다. 잠깐만요. 나는 조용히 말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넘겨야 하나요? 서연이 내 손을 꽉 잡으며 상냥하게 웃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부모님 재산 욕심내겠어요? 다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딸의 눈은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칼날처럼 차가운 빛을 보았다. 동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한 필체로 서명했다. 나를 믿어야지. 가족인데. 나는 남편을 보고 다시 딸을 보았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마치 구석으로 내몰린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기억 속에서 민준의 웃음이 엄마, 집을 지을게요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동호를 향해 돌아누우며 물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가 가진 걸 다 맡겨도 돼요? 동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렸다. 애를 믿자. 서연이가 설마 우리를 해치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다. 다음 날 서연이 집에 들러 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은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나를 감싼 팔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자식을 아는 어미가 아니라 뱀에게 온몸이 감긴 먹잇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류에 서명한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과 재호는 자주 둘이서 소곤거렸고 가끔씩 나와 동호를 훔쳐보았다. 나는 찌개를 끓이고 밥상을 차렸지만 미각을 잃어버렸다. 음식은 그대로인데 입안은 온통 쓴맛뿐이었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내려갔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재호의 목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 다 우리 거예요. 앞으로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실로 돌아와 잠든 동호의 옆에 누웠다.
그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를 흔들어 깨워 우리 속았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는 또다시 침묵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민준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차를 따라주며 입가에 스쳤던 그 미소를 떠올렸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포식자의 형상이 드러났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되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펜과 잉크로, 바로 내 손으로 서서히 목이 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인천의 날씨는 바닷바람 특유의 쌀쌀함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짭조름한 바람이 온갖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른 미역의 비릿한 냄새와 골목박 플라타너스 잎의 마른 냄새를 싣고 왔다. 나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는 기름이 빠지도록 접시에 받쳐두었으며 갓 무친 무생채는 고춧가루 물이 영롱하게 배어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웃집 개가 몇 번 짖다이내 조용해졌다. 문이 열렸다. 크림색 긴 코트 자락을 흩날리며 서연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재호가 따랐다. 그의 양손에는 무거운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수입과일로 가득 차 반짝이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진공 포장된 한우 세트였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찌개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벤집으로 들어서는 효심 깊은 자식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뭐 우르니나 너 우르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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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마치 천장 어딘가에서 유리가 깨지는 듯한 미세한 균열음을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따뜻한 밥상의 자리를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에 익숙한 한국의 어머니가 보이는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얇은 미소 아래 뱃속에서는 돌덩이가 하나 생겨나는 것 같았다. 앉아 쉬어. 고생했네. 나는 두 사람에게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구수한 보리향이 섞인 김이 얼굴에 와 닿았다. 재호는 익숙하게 고기를 식탁으로 가져와 전문 요리사처럼 포장을 뜯고 접시에 담았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구워 먹죠? 한우는 바로 먹어야 맛있죠. 서연은 마치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찬장을 열어 전기 그릴을 꺼냈다. 그녀는 그릴을 식탁 위에 놓고 전원을 연결한 뒤 20여 년 전 내 남편 동호가 직접 짰던 목재 식탁 위를 손으로 한번 쓱 쓸었다. 매일같이 닦아 거울처럼 윤이 나는 식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팔아넘길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감정사의 그것이었다. 고기 익는 냄새가 김치찌개 냄새와 뒤섞였다. 재호는 공방 이야기, 새로 들어온 주문, 오르내리는 목재값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몇 마디 물었다.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기를 구우면서도 마치 나만이 가진 버릇인 양집 안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어디에 먼지가 쌓였는지, 어디를 정돈해야 하는지 살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벽 모서리나 창틀이 아닌 창가 옆 높은 장식장에 머물렀다. 내가 통장과 유품, 그리고 민준이 남긴 편지들을 보관해두는 바로 그곳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를 스치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두 분만 계시는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내 손이 멈췄다. 손가락 사이로 젓가락이 미끄러져 김치찌개 그릇 안으로 떨어졌다. 붉은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로 튀어올라
마치 뿜어져 나온 핏자국처럼 번졌다. 서연아, 이 집은 네 오빠가 살던 집이야. 여기서 떠난다는 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바다처럼 환하게 웃던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영정사진으로 변했다. 서연은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아주 길고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엄마,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요즘 부동산 시장 좋은데 지금 팔면 제일 이득이에요. 재호가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파트로 옮기시면 편하고 안전할 거예요. 나는 두 사람을 보았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내 딸이 저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고는 한 올도 섞이지 않은 말투. 마치 늙은 고객에게 집을 팔면 수익이 좋다고 설득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호는 달랐다. 그는 묵묵히 고기를 집어 외손녀의 입김으로 식힌 뒤 아이의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맛있어? 그가 묻자 아이는 양념을 입가에 묻힌 채 햇살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는 마치 두 자식의 말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저 차가운 이득이라는 단어를 부숴버리기 위해 그릴판이라도 뒤엎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말을 삼켰다. 타버린 누룽지처럼 쓴맛이 입안에 퍼져나갔다. 식사는 광고 사진처럼 예쁘게 깎은 과일로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직접 그릇을 치우고 깨끗이 설거지를 한 뒤 물기까지 닦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의 행동은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마치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연습한 배우 같았다. 나는 서서 무의식적으로 식탁보 가장자리를 매만졌. 뱃속의 돌덩이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 그날 밤 집은 얼어붙은 수면처럼 고요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물이 식으며 내는 소리와 벽시계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새듯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에 손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침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당신, 오늘 애들 말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온 공방의 목재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른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서연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일 거야. 나이 들면 작은 집이 편하지. 그게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릇을 싱크대에 세게 내려놓았다. 물이 소나기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난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가 변했어요. 예전하고 달라. 공기가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호는 행주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지금 이런 얘기해서 뭐해? 이미 위임장도 다 끝났잖아. 나는 가슴이 옥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떨렸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왜 그렇게 쉽게 믿어요? 혹시 무슨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호의 눈빛이 멈칫했다. 그것은 마치 대패질을 하다가 단단한 옹이를 만났을 때와 같았다. 날이 멈추고 힘이 굳고 온몸이 그 반동을 받는 순간 그는 애써 식탁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 행주가 나무에 닿는 소리마저 거슬렸다. 동호 씨. 나는 수십 년간 써왔던 여보라는 말 대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이 죽던 날. 그날 당신 뭔가 봤죠? 내가 모르는 게 있죠? 그는 행주를 비틀어 짤 것처럼 꽉 쥐었다. 눈은 질끈 감겨 있었다. 그의 모습은 비에 젖어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고목 같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말은 모래를 쏟아내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말 못한 게 있어.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찌개 냄새와 웃음소리로 따뜻했던 부엌이 순식간에 취조실로 변했다.
노란 조명은 경찰서의 차가운 전구처럼 식탁 위로 떨어졌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죄의 시간을 재는 듯했다. 동호가 고개를 들었다. 잠 못 이룬 사람의 붉은 눈가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둠이 서려 있었다.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날 밤 그는 말을 멈췄다. 그 정적의 공기가 둘로 갈라졌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 나무 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이닥쳐 식탁 위에 찻잔을 흔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끝이 하얘지도록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손톱으로 나무를 누르자 작은 가시가 일어나 살갗을 찔렀다. 바늘에 찔린 듯 따끔했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속으로 쇳덩이가 떨어지듯 끝없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심장을 내리쳤다. 지금까지 말 못한 게 있어.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진실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만약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아들 민준에게 진실로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라면, 나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도 무너짐도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호수 같은 표정. 나는 그동안 딸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해왔다. 하지만 이제 무더운 인천의 밤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함이었다. 바닷바람이 벽을 때리며 짭짤한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밖에서 생선을 말리던 날들의 냄새. 민준이 마지막 겨울에 입었던 스웨터의 냄새. 끈질기게 기억에 달라붙는 냄새였다.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검은 상복 자락을 꽉 쥐었다. 아직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나의 죄고백처럼 나는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현관에서는 동호가 나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담배가 길 잃은 반딧불처럼 깜빡였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바람이 연기를 흩어버리자 나는 톱날 자국처럼 깊게 팬 그의 주름을 보았다. 평생 목수일을 하며 나무의 나이테를 읽는 법을 배웠던 나는 이제야 남편의 얼굴에 새겨진 나이테를 읽을 수 있었다. 지원아. 그가 누구에게 들릴세라 아주 작게 불렀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돌아보았다. 눈은 메마른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이라곤 그 아래 폭풍이, 이는 평평한 유리 표면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타담한 필터가 짓밟힌 꽃처럼 뭉개졌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뼈마디가 하얗게 돋아나도록 힘을 주었다. 그날 밤 민준이 죽던 날 사실 나는 봤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그는 비에 젖어 썩어가는 나무 토막처럼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원도의 밤, 거센 바람, 울부짖는 바다. 방에 민준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절벽 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오빠와 여동생. 오가는 말들. 오빠, 왜 늘 엄마 아빠 편만 들어?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 서연의 목소리는 밤공기를 찢을 듯 절박했다.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잖아. 부모님이 우리 위해 다 희생하셨잖아. 민주는 언제나처럼 집안의 고삐를 쥐는 사람답게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미끄러진 한 걸음, 휘두른 팔 하나, 간을 찢는 듯한 비명. 그리고 절벽 아래로 사라진 민준의 그림자. 서연은 그곳에 서 있었다. 따라가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다. 그저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두 손으로 코트를 여민 채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때 난 아무 말도 못했어. 동호는 목이 맨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나 남은 딸이니까 그 애를 지키고 싶었어. 네가 무너질까 봐, 우리 가족이 다 산산조각 날까 봐 나는 돌처럼 앉아 있었다.
부엌이 빙빙 돌았다. 식어버린 찌개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일어섰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공을 갈랐고 짝! 하는 소리가 그의 뺨 위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살갗이 아닌 20년간의 침묵을 향한 것이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었잖아. 진실로. 그는 피하지 않았다. 톱밥 냄새가 밴 낡은 옷깃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그 사과는 부서져 내리는 톱밥처럼 다시는 무엇으로도 뭉쳐질 수 없었다. 전화벨 소리가 공기를 둘로 갈랐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액정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월미도 가요. 결혼기념일도 있고 바닷바람 쐬면 좋잖아요. 독을 감싼 반짝이는 사탕처럼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달콤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 아래 나무의 결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거대한 해일이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기념일이 아니야.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나는 그 역시 알고 있음을 보았다. 덫은 이미 놓였다는 것을. 오늘 피하면 내일이, 내일 피하면 다음 주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같은 절벽에서 같은 온화한 미소와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같은 밀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손에 물기를 닦았다. 그릇을 정리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목록이 작성되고 있었다. 누구에게 편지를 맡길 것인가? 어떤 휴대폰으로 녹음할 것인가? 예비 금고 열쇠는 어디에 두었는가? 월미도의 바람은 몇 시에 가장 거센가? 어떤 비탈길에 사람이 가장 적게 다니는가? 울음을 그친 어머니는 계산을 시작한다. 초 단위까지. 밤이 깊어졌다. 바닷바람이 거세져 유리창에 소금 알갱이를 흩뿌렸다. 나는 식탁에 앉아 낡은 갈색 가죽 표지의 노트를 펼쳤다. 민준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쓰던, 어느 날 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을 때 번졌던 잉크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노트였다. 나는 편지를 썼다. 언니, 미경. 첫 글자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손은 단단해졌다. 나는 간결하게 썼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무엇을 넘겨줘야 할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있을 만큼만. 마지막 문장에는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살짝 번졌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봉투를 열어줘. 만약 돌아온다면 태워줘. 내 눈물의 빚은 바다가 갚아줄 테니. 이른 아침, 나는 어시장 골목 어귀에서 미경 언니에게 봉투를 건넸다. 조기와 갈치, 말린 미역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여자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는 인천의 여자들이었다. 침묵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집에 돌아와 나는 옷장을 열어 모든 알림을 꺼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원터치 녹음 모드를 켰다. 그것을 핸드백 안감 수만 번 쉬는 사이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넣었다. 나는 다짐했다. 저들의 모든 꿀처럼 달콤한 말들이 거짓의 관을 덮을 못이 될 것이다. 점심 무렵 서연과 재호가 다시 왔다. 그들은 또 다른 선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와인, 버터 쿠키, 그리고 낡아 빠진 안부 인사. 나는 문을 잠갔다. 열쇠가 돌아가며 찰칵하는 작고 단호한 소리를 했다. 마치 나 자신처럼 나는 집을 돌아보았다. 결혼 사진이 걸린 벽, 작은 흠집이 난 식탁, 내가 실수로 짙게 칠했던 창틀의 페인트 자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오늘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집이 다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차 안에서는
강바람과 바닷바람이 유리창 틈으로 맹렬히 파고들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종이컵에 담은 차를 건넸다. 엄마, 따뜻한 차요. 나는 일부러 손을 기울였다. 차가 넘쳐 치마 위로 쏟아졌다. 어머, 엄마가 칠칠치 못해서 나는 웃으며 닦았고 마음속에 새겼다. 왔다. 첫 번째 불길한 징조. 인천대교를 지날 때 수면은 거대한 회색 유리판 같았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재호는 자신이 좋아하는 광고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었다. 그 음표 하나하나가 내 척추를 따라 밝히는 작은 목 같았다. 동호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아주 살짝 닿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유리창 속의 나에게, 그리고 아마도 민준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간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 어떻게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절벽으로 향하면서도 평온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그 어머니는 이미 모든 눈물을 다른 불씨를 지피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내 배 아파 나았지만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필요한 냉혹한 계산의 불씨를. 바깥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핸드백 속에서는 휴대폰이 조용했지만 나는 그것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마치 예비심장에 손을 대는 것처럼. 엄마, 오늘은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요. 서연이 백미러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거울을 통해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누가 잊지 못할지는 끝나보면 알겠지. 바퀴는 굴러 우리를 익숙한 골목과 미역국 냄새가 배어있던 집에서 멀어지게 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곱고 차갑고 길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결 속에서 나는 집에 남겨진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려는 순간. 막 잠에서 깨어난 정희의 첫 숨소리를 향해 초를 세고 있는 것처럼.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메마른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곧 터져나올 말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릴 것임을 예감한 듯 막연한 두려움이 심장을 조여왔다. 동호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민준이 죽던 날. 사실 나는 봤어. 20년 전. 운명의 그날 밤 강원도에서. 우리 가족은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바람은 거셌고 파도는 하얗게 부서졌다. 동호는 칼로 베어내듯 조각난 기억들을 힘겹게 이어갔다. 그는 말했다. 그날 밤 모두가 숙소로 돌아갔을 때 보이지 않는 민준을 찾아 밖으로 나갔다고.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성난 파도소리를 뚫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따라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절벽 끝에서 민준과 서연을 보았다. 둘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오빠, 왜 늘 엄마 아빠 편만 들어?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 서연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민준은 분노했다.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잖아. 부모님이 우리 위해 다 희생하셨잖아. 동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서 있었다고 했다. 다가서려 했지만 발이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이 손을 휘둘렀고 민주는 뒤로 물러서다 발을 헛디뎠다. 밤의 정적을 찢는 단 한 번의 비명. 아! 민준의 몸은 파도 소리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눈물 한 방울 없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20년 동안 그는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왔다.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나는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동호는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서연이를 지키고 싶었어. 하나 남은 딸이니까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이 집 안에 내 남편의 침묵 속에 감춰져 있었다.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고 맑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랑 같이 월미도로 가요. 결혼 기념일도 있고 같이 바닷바람 쐬면 좋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월미도. 깎아질은 절벽과 사나운 파도가 있는 곳. 얼마 전 그들이 나를 밀어뜨렸던 바로 그 장소. 엄마, 왜 말이 없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내게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어내려 놓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숨이 가빠왔다. 나는 불타는 눈으로 동호를 돌아보았다. 그건 기념일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의 온화한 어머니가 아닌 강철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동호는 현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줄담배를 피웠다. 그는 죄책감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고요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서연이 덫을 놓았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로 바꿀 수 있는지 내 딸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익숙한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전자의 물은 맹렬히 끓어올랐지만 나는 그대로 두었다. 물이 넘쳐 흐르며 내는 치익 소리가 마치 타들어가는 내 심장 소리 같았다. 식탁 위에는 흰 종이 한 장과 아들 민준이 대입시험을 준비할 때 쓰던 펜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수년간 가족 외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다. 가족이야말로 유일하게 내 마음을 전할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로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다. 미경 언니. 첫 글자를 쓰자 먹물이 살짝 번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계속 써내려갔다. 만약 제가 월미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이 봉투를 열어보세요. 여기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서류, 통장, 그리고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까지. 언니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서연이나 재호가 묻거든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남긴 것들을 경찰에 넘겨주세요. No 이베리보스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내 눈물이 종이 위로 번져나가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가까운 사촌 언니이자 오랜 이웃인 미경 언니를 불렀다. 언니가 어시장에서 묻혀온 젓갈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을 때 나는 언니의 손을 잡고 봉투를 쥐어주었다. 언니, 제발 부탁이야. 내가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 열어. 미경 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더 물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침묵을 청했다. 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옷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침실에서 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손수건 그리고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폰 하나. 나는 그것을 핸드백 가장 꺼내기 쉬운 칸에 넣었다. 동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바람 한 점에도 부러질 듯한 썩은 고목 같았다. 정말 가야 해. 서연이랑 재호 말 듣지 말고.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보았다.
슬픔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자리엔 냉정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가야 해. 그래야 진실을 잡을 수 있어. 동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용서를 구하듯 거친 손으로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점심 무렵 서영과 재호가 도착했다. 두 손에는 과일과 와인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죠? 오늘 날씨 최고예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였다. 나는 집 문을 잠그며 동호가 손수만 들었던 나무 문을 스쳐보았다. 문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오늘 이후 나 자신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재호의 승합차는 반짝였고 새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와 동호는 뒷좌석에, 부부는 앞좌석에 앉았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우리만 즐겨요.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있으나 도레. 나는 입술을 깨물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가방 속에서는 녹음기가 조용히 모든 대화와 소음을 담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훔쳐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는 감미로운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다. 재호는 멜로디를 따라 휘파람을 불었고 서연은 계속해서 내게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다. 나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다. 내 옆에 앉은 동호는 침묵했다. 그의 차가운 손이 이따금 내 손에 닿았다. 잠시 후 서연이 종이컵에 차를 따라 뒤로 건넸다. 엄마, 따뜻한 차 좀 드세요. 나는 찻잔을 받아들며 일부러 잔을 흔들었다. 찬물이 넘쳐 내 치마 위로 쏟아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급히 닦았지만 속으로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 장면이 마치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인천대교를 지날 때 바닷바람이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민준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의 소리와 똑같았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천사처럼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오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빛을 보았다. 추억이 아니라 덫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그래, 잊지 못할 날이지. 하지만 누가 잊지 못할지는 두고 보자. 바퀴는 굴러 우리를 익숙한 집에서 멀어지게 했다. 나는 녹음 중인 휴대폰의 미열을 느끼며 가방을 꽉 쥐었다. 미경 언니가 내 편지를 가지고 있다. 내 손에는 작은 증거가 있다. 만약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여행이라면 적어도 진실만은 다시 묻히지 않을 것이다. 바퀴는 굴러 우리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아마 99%의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숨 한번 쉬고 그냥 넘기시겠죠.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단 1초면 충분한데 말이죠.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인천의 하늘은 흐렸고 무거운 잿빛 구름이 하늘 전체를 무너뜨릴 듯 바다 위로 낮게 깔려 있었다. 짭조름한 바람이 매섭게 몰아쳐 얼굴을 핥히었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살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효심 지극한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에 산책이라도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져요. 재호는 삼각대와 렌즈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평생 기억할 추억 남겨야죠. 나는 입술을 깨물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가방 안의 휴대폰은 조용히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저 달콤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걸어갔다.
좁은 길 위로 바람이 울부짖었고 발밑에서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걷는 듯했다. 동호는 내 옆에서 차가운 손으로 떨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역시 이곳이 덫임을 알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온화했다. 그녀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그래, 잊지 못할 날이지. 하지만 누가 잊지 못할지는 두고 보자. 재호가 삼각대를 세우고 사진 각도를 맞추는 척했다. 그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외쳤다. 하나, 둘, 셋.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가해진 강력한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 몸이 휘청이며 발밑의 땅이 꺼지는 듯했다. 옆에 있던 서연 역시 비틀거리며 나를 끌어당겼고 동호는 등 뒤에서 밀려 중심을 잃었다. 그 혼돈의 순간 네 개의 몸이 동시에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하늘과 바다, 뾰족한 바위들이 눈앞에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뒤엉켰다. 머리카락은 미친 듯이 흩날렸고 귓가에서는 살을 찢는 듯한 바람소리가 윙윙거렸다. 나는 딸의 눈을 보았다. 더 이상 냉혹하지 않았다.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과 재호까지 함께 추락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찰나의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식탁에 앉아 바다가 보이는 꿈의 집을 이야기하던 민준의 웃음. 차가운 빛을 번뜩이던 칼날로 사과를 깎던 서연의 모습.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와 향냄새. 그리고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무서울 만큼 평온했던 딸의 얼굴. 바람은 거대한 괴물처럼 울부짖었다. 비명도 숨결도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모두 집어삼켰다.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다인지 바위인지 죽음인지 혹은 한 가닥 희망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추락 속에서 우리 넷의 운명이 단단히 묶여버렸다는 것만을 알았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용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월미도의 모든 영혼을 집어삼킬 듯 바람은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피비린내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러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몸이 쑤셨고 살같은 찢겨나갔으며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으로 들어가 뜨겁게 타는 듯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수천 개의 쇠몽둥이로 얻어맞는 듯한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는 끊임없이 고막을 때렸다. 나는 차갑고 축축한 바위 위에 걸쳐진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바로 옆에는 동호가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때 추락하기 직전 동호가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다.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그 당부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준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이 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호흡을 억눌렀다. 바위 위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과 재호였다. 나는 그들의 구둣발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먼저 재호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잘 끝났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그냥 또 사고로 보이겠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또 사고. 그 말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다. 서연이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마저 따뜻하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민준이 때랑 똑같이 사고로 마무리하면 돼. 나는 벌떡 일어날 뻔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만 나는 바위를 꽉 쥐었다. 부서진 손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으로 꼼짝 않으려 나를 억눌렀다. 내 가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핸드백 속 휴대폰.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녹음 중임을 알았다. 저들이 내뱉는 모든 단어, 저 악독한 속삭임 하나하나가 그 작은 기계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근데 재호가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어쩌지? 서연이 비웃었다. 그 소리는 벌어진 상처를 칼날로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살아있어도 상관없어. 여기서 나가긴 힘들 거야. 구조 오기 전에 끝나? 나는 그녀의 손이 내 다리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었지만 나는 죽은 듯이 버텼다. 1초, 2초. 이윽고 그녀는 손을 거두었고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벼랑 위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는 하얀 포마를 일으켰다. 주위는 너무나 고요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내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민준도 이렇게 누워서 자신의 혈육이 그의 죽음을 모의하는 속삭임을 들었던 것일까? 동호의 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나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속삭였다. 동호 씨, 제발 눈 좀 떠봐요.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의 숨결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미약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였다. 처음에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파도 소리를 뚫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 사이렌 소리는 내게 희망의 소리이자 방금 전 자신들의 죄를 태연히 자백한 자들에게 울리는 조종 도물전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피와 바닷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그 미소는 아마 흉측하게 일그러져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의 첫 미소였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새하얀 병실 안으로 심박 측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새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어지럽혔다. 옆에는 동호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미약하나마 안정적이었다. 나는 살며시 손을 움직여 까슬까슬한 병원 이불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고 다부진 체구에 눈빛이 총명한 간호사 은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약이 담긴 쟁반을 내려놓고 내 혈압을 재기 위해 몸을 숙였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본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주머니,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사실 아까 복도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 씨가 전화로 속삭였는데 이번엔 리카르도처럼 끝내야지. 이번에는 확실히 라고 했어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리카르도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잔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끝나지 않은 음모의 또 다른 조각임을 직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 얘기 절대 잊지 마요. 당신은 중요한 증인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간호사의 카트바퀴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몰래 핸드백을 열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 있었고 녹음 파일은 온전했다. 민준이 때랑 똑같이 사고로 마무리하면 돼. 서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차갑게 흘러나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고통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세월. 이제 그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마치 복수의 칼자루를 쥔 것처럼 휴대폰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다음 날 아침, 관할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찾아왔다.
단정한 제복 차림의 젊은 경위가 병실로 들어와 내게 고개를 숙였다. 김지원 씨, 조사가 필요합니다. 들으신 얘기와 증거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동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되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나는 그들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경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이어폰을 낀 채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병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녹취록에서 서영과 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경위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두 손을 마주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내 심장 전부를 정의의 저울 위에 올려놓은 기분이었다. 오후에 경찰은 은정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들었던 말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는 리카르도라는 이름과 이번에는 확실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다. 경위는 쉴 새 없이 기록하고는 진술 확인 서명을 받았다. 그때 서영과 재호도 병원에 와서 병실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재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휴대폰을 쥔 그의 손등 위로는 시퍼런 힘줄이 돋아나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나는 침대에 누웠다. 심장은 여전히 거세게 뛰고 있었다.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자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들은 온화한 눈빛으로 웃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때 내 혈육이었던 그 두 손을 올가맬 소리가 아마 99%의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숨 한번 쉬고 그냥 넘기시겠죠.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단 1초면 충분한데 말이죠.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인천의 아침은 옅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다 위에서는 시간의 숨결처럼 파도가 일정하게 밀려왔다. 나는 동호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서연과 재호가 들어왔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헬쑥했지만 억지로라도 당당해 보이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나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찬 두 손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판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고르게 울려 퍼졌다. 살인미수, 범죄 은닉, 증거 조작, 하나하나 나열되는 죄목은 마치 비수와 같았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 목소리가 법정 안을 맴돌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저 눈물은 더 이상 내 심장을 울리지 못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선고했다. 피고인 서연 무기징역, 피고인 재호 징역 35년.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통쾌함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앉았기 때문이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정의가 마침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서연과 재호의 아들, 내 어린 손주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주위만 둘러볼 뿐이었다. 나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옆에 서 있던 동호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어쩌면 이게 우리가 속지 않은 방법일지도 몰라. 민준이를 키웠던 것처럼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 나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온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진정한 가정을 선택해 줄 수 있다. 몇 달 후, 우리는 인천 바닷가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낡고 벽에는 소금기가 배어 있었지만 마당은 장미를 심기에 충분히 넓었다. 매일 아침 동호와 나는 뜰로 나가 흙을 고르고 장미를 심었다. 꽃향기는 짭짤한 바닷바람과 섞여 가족이 온전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손주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떨어진 꽃잎을 줍고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약처럼 내 마음속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다. 동호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를 위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 모습은 젊은 목수였던 그가 민중과 서연을 무릎에 앉히고 나무의 결을 가르쳐 주던 먼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노란 등불 빛이 종이 위로 쏟아졌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듯 천천히 써내려갔다. 내 심장은 부서졌지만 그 조각들로 정의가 세워졌다. 나는 완벽한 가정을 믿었던 어머니였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다시 일어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위해 울지 않는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산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아이가 알게 하기 위해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우러지고 있었다. 동호가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옆에 놓아주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어둠은 지나갔다. 정의는 돌아왔다. 그리고 바닷가의 이 작은 집에서 한때 돌처럼 굳었던 내 심장은 강철이 되어 잿더미 위에서 다시 가정을 세우고 있었다.